어머님,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이렇게 집안이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 어디로요? 울진. 어머니, 그럼 저희는요? 현관문이 덜컥 열리자 아이들 웃음이 먼저 방안을 채웠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 가방 바퀴가 복도 바닥을 긁는 소리, 이름표가 딸깍딸깍 부딪히는 소리가 묘하게 비어있는 집 안에서 울렸다. 반가움이 먼저 튀어나오려던 순간 아이들이 동시에 멈춰섰다. 거실 벽을 메웠던 액자들이 사라졌다. 서랍장 위에 늘 올려두던 작은 화병도 없었다. 커튼은 걷혀있고 소파는 가운데로 밀려 나와 있었다. 무엇보다도 현관 옆에 규칙적으로 쌓인 박스들, 유백색 테이프 위에 검은 매직으로 써 내려간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주방, 책, 의류, 잡동사니, 며느리 수경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은 뭐예요? 그녀는 습관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색이 새어나왔다. 옆에서 아들 준서는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를 둘러보았다. 텅 빈 공간이 낯설었다. 소리의 잔향만이 허공에 머무는 느낌. 그제야 준서의 눈이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사람을 포착했다. 어머니, 박순이. 허리 수술 이후로 늘 차분히 앉아있던 그 자세 그대로인데 뭔가 달랐다. 등줄기가 곧게 펴져 있었다. 손등에 혈관이 선명하게 드러난 채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앞에 두고 있었다.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수경이 다시 물었다. 대답 대신 순이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간단히 말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아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이사, 수경의 목소리가 반톤 올라갔다. 어디로요? 울진.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아침에 이사차 와. 준서가 한 걸음 다가섰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이 새어나왔다. 엄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순이는 테이블 위 종이봉투를 톡 건드렸다. 준비한 지는 꽤 됐지. 수경은 바닥에서 가방을 끌어올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디에도 친숙한 생활의 징표가 없었다. 책장은 비워졌고 선반을 채우던 잡동사니는 사라졌고 냉장고는 문짝에 붙은 자석만 덜렁 남았다. 양념 냄새 대신 박스 테이프의 날카로운 접착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집 물건들 전부 버려요? 버리는 건 하나도 없어. 순이가 담요 같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필요한 건 내가 가져가고 나머진 새 주인이 쓰거나 정리할 거야. 새 주인? 준서가 눈을 크게 떴다. 엄마, 설마? 내가 이 집 팔았어. 그 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시간의 톱니가 삐끗 멈췄다. 수경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순이는 전보다 조금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준서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말끝을 몇 번이고 닦아내듯 삼키던 그가 겨우 물었다. 엄마, 언제 누구랑 어떻게요?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고 잔금 일정도 정해졌어. 순이는 봉투를 열어 종이 몇 장을 꺼냈다. 계약서 사본, 잔금 날짜가 박힌 문자 캡처, 인감증명서 복사본, 모든 것이 정갈하게 도장을 찍고 사진을 찍은 기록들. 너희 짐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리하면 돼. 수경의 얼굴에 붉은기가 올라왔다.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여행 중인 걸 아시면서. 여행 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순이가 말을 잘랐다. 그때 말했잖니. 가족 여행이라고. 그 두 단어. 가족, 여행. 순이는 그 말들을 머릿속에서 굴려보았다. 텅 빈 집에서 그 단어는 불시의 칼처럼 번쩍였다. 그래. 가족 여행. 난 집에서 쉬라며. 아이들은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할머니, 진짜 울진으로 가요? 큰손녀가 묻자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끝에 닿는 머리카락의 감촉이 갑자기 아주 귀해졌다. 마음이 일렁였지만 흔들리진 않았다.
어머니, 저희 진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수경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 당장. 당장은 아니야. 금요일까지라고 방금 말했지. 순이는 담담하게 시간을 다시 짚어줬다. 그리고 내 친정도 있잖니. 젊은 사람들 살 곳이 왜 없어. 찾아보면 다 나와. 준서가 그제야 말을 보탰다. 엄마,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할게. 근데 이건 너무 급작스러. 급작스러운 건 너희가 내 삶을 집안일 시간표로만 계산하던 그 태도였어.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가벼운 철제처럼 휘지 않았다. 청소는 매일, 저녁은 정확히 6시, 빨래는 따로. 내가 열이 39도여도 허리 수술을 앞둬도 너희의 질문은 하나였지. 저녁은요? 준서는 침을 삼켰다. 말문이 막힌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렸다. 수경은 숨을 크게 쉬며 감정을 다잡으려 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도 감사했어요. 다만, 정말 감사했으면 순이가 맞받았다. 병원 수술실 앞에서 보호자란 말을 그때 처음 듣진 않았겠지.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순이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에서 작은 카드 지갑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내보였다. 오래된 흑백 사진,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걷는 젊은 엄마. 이 집은 순이가 사진을 내려다보며 말한다. 내가 남의 집 청소하고 밥 해주면서 한 푼, 2푼 모아 산 집이야. 남편 떠나고 혼자서. 나한텐 이 집이 내 삶의 증거였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이 집에서 손님이 됐더라. 수경이 말을 꺼낼 듯 입술을 달싹였다가 닫았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소파 끝에 앉았다. 여행 가방에서 아직 온기가 남은 바다 냄새가 조금씩 빠져나왔다. 그 냄새마저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다. 집은 이미 떠나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테이프, 종이, 먼지, 그리고 이상하게 맑은 공기. 그래도 아이들 생각은 좀 하셔야죠. 수경이 마지막으로 던졌다. 갑자기 나가라 하시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이들 생각. 순이는 눈썹을 낮추며 되뇌었다. 아이들 핑계로 나한테 족쇄를 채웠지. 근데 알아?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나를 가구처럼 대해왔기 때문이야. 움직이지 않는, 늘 제자리에 있는, 필요한 걸 뚝 떼어주는 가구. 말끝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순이는 다시 봉투를 정리하며 말했다. 내가 이 집을 떠나는 건 도망이 아니야. 선택이야. 내 이름으로 사는 선택. 준서가 겨우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빨갰다. 엄마, 그럼 집 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이는 아주 짧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새삼스러움도 자조도 약간의 안도가 섞여 있었다. 내 돈이지. 내가 알아서 써.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또렷하게 덧붙였다.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은 내 허리와 시간을 위해 쓸 거야. 늦게 배운 사치 같은 것들. 아침 커피, 조용한 산책, 내가 먹고 싶은 반찬. 그런데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수경은 내뱉었다. 자신도 모르게 혀가 먼저 나왔다. 말이 공기를 가르며 나가자 곧바로 후회가 뒤쫓아왔지만 이미 늦었다. 순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허리를 다친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움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그래, 이번엔 이기적으로 살 거야.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봤다. 할머니가 그동안은 너희를 위해 많이 살았지.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할머니를 위해 살 거야. 그게 나한테는 공평이야. 아이들 눈에 눈물이 맺혔다. 큰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그럼 우리 못 봐요? 볼 수 있지. 순이가 미소 지었다. 근데 예전처럼은 아니야. 규칙이 있어야 해. 하루 같이 와서 놀다가 엄마 아빠랑 함께. 정적이 또 한 번 길게 흐른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커튼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낮은 햇빛이 테이블 위 계약서, 종이에 각진 모서리를 반짝 비추었다. 순이는 그 빛을 한눈에 담았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돌이 딱 굴러 떨어진 듯했다. 엄마,
준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다가섰다. 목소리가 낮았다.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같이 사는 건 아니더라도 이미 늦었어. 준서야. 순이는 말끝을 부드럽게 낮췄다. 내가 오늘 이 말을 꺼내기 전에 수없이 마음속에서 연습했어. 혹시 붙잡으면, 혹시 사과하면, 혹시,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더라. 난 이제 돌아가지 않아. 그녀는 팔을 뻗어 박스 하나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았다. 단단하게 붙어 있었다. 그 단단함이 좋았다. 약속 같았다. 결심을 물질로 바꿔붙인 느낌. 그럼 수경은 속삭였다. 우린 정말 금요일까지. 그래.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주 금요일. 그날 새 주인이 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익숙한 집이 한순간 낯선 장소로 변할 때 사람들은 종종 제자리에서 얼어붙는다. 이 집의 모든 생활 동선 현관에서 거실, 거실에서 주방, 주방에서 작은 방 그 길들이 오늘 낯설었다. 순이는 그 낯설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새로 시작하는 사람의 얼굴로. 그녀는 가볍게 허리를 굽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다. 너희 숙제는 했니?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럼 가서 여행 일기부터 써.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목은 할머니가 진짜 주인공이 된 날. 아이들 입가에 아주 작게 울음과 웃음이 함께 떠올랐다. 순이는 그 표정을 마음속 깊숙이 접어 넣었다. 소중한 책갈피처럼. 문득 순이는 시선을 들어 벽시계를 보았다. 초침이 매끄럽게 흘렀다.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그 사실이 용기를 줬다. 난 내일 새벽에 나갈 거야. 순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무도 깨우지 마. 이번엔 내가 나를 깨울 거니까. 그녀는 조용히 걸어가 현관에서 자신의 작은 가방을 들어 올렸다. 가방 안엔 신분증, 처방전, 작은 수첩, 그리고 펜 하나. 수첩 첫 장엔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아래 또박또박 한 줄. 가족이라 불렸던 자리에서 나로 살아간다. 순이는 수첩을 덮고 가방 지퍼를 닫았다. 그 소리가 집 안에 작게 울렸다. 그 소리가 시작의 신호처럼 들렸다. 아침 공기가 가장 차가운 시간은 새벽 5시 반이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저절로 떠졌다. 몸이 기억하는 습관이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또 시작된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박순이는 먼저 부엌 불을 켰다. 푸석한 머리칼을 대충 뒤로 묶고 작은 손거울로 얼굴을 확인했다. 부은 눈두덩, 오래된 주름, 그리고 굳은 살이 배어나온 손.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듯 오늘도 버텨야지. 그녀의 첫 번째 일은 손녀들의 도시락이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의 입맛에 맞춰 매일 메뉴를 바꾸려고 애썼다. 김밥, 계란말이, 불고기 볶음, 간장치킨, 새우튀김. 아직 어린 입맛이 질리지 않도록 변화를 주어야 했다. 아이들이 가끔씩 할머니, 오늘 도시락 최고예요. 하고 안기면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힘이 되었다. 아,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뿌듯함에 손가락에 난 기름 자국과 손목의 통증쯤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다. 도시락을 싸고 나면 바로 아침 밥상이 이어졌다. 흰쌀밥, 된장국, 달걀 프라이, 아이들 좋아하는 김치전. 아들이 출근할 때 차려주던 국은 조금 더 짭짤하게, 며느리가 먹을 반찬은 깔끔하게, 아이들 앞접시는 보기 좋게 꾸몄다. 식탁 위에는 늘 모두의 입맛을 맞춘 음식이 올라왔지만 정작 그녀가 먹고 싶은 반찬은 그 자리에 없었다. 김치 한 조각, 미지근한 밥 한 숟갈이 전부였다. 식탁을 치우자마자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얀 셔츠와 아이들 교복은 반드시 따로 세탁해야 했다. 며느리 수경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우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막히는 듯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다. 한 집에 살면서 빨래조차 섞을 수 없는 사이가 과연 가족일까? 그 의문이 가끔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세탁기를 돌리는 동안 바닥 청소가 이어졌다. 허리가 굽은 채 걸레질을 하는 일은 고역이었지만 누구도 대신하지 않았다.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면 수경의 시선이 곧바로 그곳을 향할 것 같았다. 어머니 청소 다 되셨죠? 오늘 친구들 초대할 거라서요. 그 말투에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 섞여 있었다. 마치 그녀가 고용된 가정부인 양. 처음과 다르게 차갑게 변해가는 며느리의 눈빛이 점점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오전 9시가 되면 집을 나섰다. 그녀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30년 넘게 했다. 새벽부터 준비한 집안일을 마치고 남의 집으로 출근하는 삶. 거기서도 똑같이 청소, 빨래, 요리를 했다.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면 다시 가족들을 위한 저녁 준비가 기다렸다. 하루 두 집을 오가며 가정부로 사는 셈이었다. 단지 한 곳은 월급이 나오고 다른 곳은 나오지 않았다.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은 더 치밀했다. 아이들 학원 스케줄에 맞춰 6시 정각에 식탁을 차려야 했다. 한 번이라도 늦으면 어머니 시간 맞춰달라니까요. 수경의 목소리가 나지막하지만 날카롭게 흘렀다. 늦지 않기 위해 그녀는 늘 시계를 보며 손을 움직였다.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조급했다. 요리의 맛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밥을 먹으며 TV를 보거나 숙제를 하는 동안 순이는 그 옆에서 묵묵히 뒷정리를 했다. 혹여라도 아이들이 고맙다고 안기면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지만 점점 그런 일은 줄어들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할머니 고마워요라는 말 대신 할머니, 시끄러워요. 할머니, 이거 싫어요. 같은 불평이 늘어났다.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한숨 돌리려 책을 펼치면 어머니 아침에 너무 소리 크세요.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일하는 손길일 뿐이라는 사실을.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다 보면 허리가 욱신거렸다. 오래된 통증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수술이 두려워 미뤘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쓰러지면 집안일을 누가 하느냐는 생각 때문에 선뜻 병원에 눕지 못했다. 그러나 어느 날 고열과 통증에 몸이 무너져 내렸다. 39도의 열에 숨조차 쉬기 힘든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을 때 수경은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다. 어머니,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건 준비하셔야죠. 그 순간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신의 건강보다 저녁상이 더 중요한 집. 자신의 안위보다 아이들 학원 시간이 더 중요한 가족.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대접을 받는 걸까? 허리 통증은 오래된 손님 같았다. 30년 넘게 구부정한 자세로 바닥을 닦고 무거운 세탁물을 옮기다 보니 척추는 이미 제 역할을 다한 지 오래였다. 가끔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파스나 진통제로 버텼다. 나까지 쓰러지면 집안이 돌아가겠어? 라는 생각이 늘 앞섰다. 그러나 결국 몸은 한계에 도달했다. 어느 날 아침 도시락을 싸다 말고 칼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주방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명확했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합니다.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더 큰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렸다. 수술이라니. 머릿속엔 병원비보다도 먼저 집안일은 누가 하지? 라는 걱정이 떠올랐다. 그 걱정이 참 서글펐다. 집에 돌아와 아들 준서에게 소식을 전했다. 준서야,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한대. 준서는 핸드폰을 보던 시선을 잠깐 올렸다. 수술이요?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래.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그럼 그 사이 집안일은 누가 해요? 였다. 가슴 한복판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했다. 엄마의 몸이 아니라 집안일이 그의 첫 관심사였다. 수술 당일 순이는 새벽 첫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아들 내외는 바쁘다는 이유로 동행하지 않았다. 접수 창구에서 이름을 부르고 수술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마치 세상에서 혼자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끝나면 꼭 옆에 있어야 하는데. 순간 목이 메었다. 그러나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마치 약물이 몸으로 퍼져나갈 때 눈앞이 흐려졌다. 옆 침대에 누운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다 모여 있었다.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들을 건네며 기다려주었다. 그 광경을 마지막으로 순이의 시야는 캄캄해졌다.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첫 감각은 외로움이었다. 텅 빈 병실, 차갑게 닫힌 창문, 심장 박동 소리만 들리는 공간. 물 한 모금 달라고 손을 뻗었지만 잡아줄 손이 없었다. 옆 침대에는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는 가족의 목소리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자신에게는 들리지 않는 사라진 세상의 언어 같았다. 그날 밤 하얀 천장만 바라보다가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인가? 스스로 되뇌는 순간 가슴이 서늘하게 비어버렸다. 퇴원날에도 마찬가지였다. 휠체어나 보호자 따윈 없었다. 허리를 부여잡고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며느리 수경의 첫 마디는 어머니,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였다.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아직 수술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존재 가치는 집안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환산되었다. 순이가 힘겹게 말했다.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 하셨어. 그러자 수경은 곧바로 불만을 터뜨렸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그 순간 확실히 알았다. 자신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정부였음을. 그 사실은 우연히 들은 대화로 더 뼈저리게 확인되었다.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러 나오다가 거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를 들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수경의 목소리였다. 맞아. 친구들도 못 부르고 외식도 눈치 보이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 준서가 답했다. 간섭이라니 숙제 봐주고 죽 끓여주는 게 간섭이야? 속으로 반문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좀 그렇긴 하지.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요양원은 어때? 요즘 좋은 데 많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것이다. 20년 동안 헌신한 삶의 결론이 우리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라니. 눈앞이 아득했다. 그날 밤 그녀는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은 분명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남의 집 청소와 밥으로 모은 돈으로 산 집. 그런데 아들 가족이 들어온 뒤로 자신은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이 자신의 공간이고 거실에는 앉을 자리조차 없었다. 냉장고엔 좋아하는 음식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아이들의 입맛대로 채워졌다. 그 모든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그 파도는 결국 하나의 생각으로 귀결되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며칠 뒤 준서가 밝은 얼굴로 말했다. 엄마 우리 제주도 가족 여행 가요. 순간 순이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스쳤다. 혹시 이번엔 자신도?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던 바다. 늘 TV 속에서만 보던 푸른 제주 풍경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손녀들과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며느리와 시장에서 흑돼지를 사와 같이 구워 먹는 장면을 그려봤다. 그러나 그 상상은 단 몇 초 만에 깨졌다.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끼리 다녀올게요.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렇다면 나는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나는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 허리 수술 때도 병실에서도 퇴원길에도 혼자였던 나. 그리고 이제는 가족 여행에서도 제외된 나. 자신은 그 가족 안에 포함되지 않는 존재였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결심이 굳어졌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손을 떨며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예요. 금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중개업자가 집을 보러 왔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그녀가 정성껏 관리해온 덕분에 상태는 좋았다. 금매라면 조금 낮게 내놓아야겠지만 요즘 재건축 진행 중이라 찾는 손님이 많습니다. 일주일 안에 팔릴 겁니다.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중개업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순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다. 셋째 날 신혼부부가 매수자로 나타났다. 젊은 부부는 집안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에 마음이 아리게 울렸다. 정말 행복했을까? 처음에는 그랬다. 아들이 결혼해 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차지하는 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순이는 짧게 대답했다.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밤이 되자 순이는 평생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희야, 나 울진으로 이사 갈 거야. 갑자기. 아들 내외는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경희는 그녀의 목소리만 듣고도 금세 알아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참아왔는지. 이야기를 다 털어놓자 경희는 말했다. 잘했어. 순이야, 진작 그랬어야지. 울진에 내 사촌 언니가 사는데 바닷가 근처에 조그만 집들 많아. 내가 알아봐 줄게. 전화기를 내려놓고 난 뒤 순이는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는 걸 느꼈다. 울진, 바다 소리를 들으며 산책하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곳.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넷째 날 아침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다. 자신의 물건은 이미 박스에 담아두었고 이삿짐 센터까지 예약해둔 상태였다. 이제 남은 건 가족에게 이 사실을 직접 알리는 일뿐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 진짜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해맑았다. 그러나 순이가 거실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챘다. 수경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순이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꺼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 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순이는 단호하게 잘랐다. 내가 이 집 팔았어.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다. 준서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수경은 다급히 물었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2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순간이었다.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그럼 우린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있고.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기회가 온 거야. 수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지. 대신 뭐라 했더라? 요양원 보내자고? 그제야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침묵이 흐르는 사이 순이는 쏟아내던 말을 이어갔다.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는 따로 하라고, 저녁 6시에 정확히 차리라고 했던 거 다 잊었니? 내가 수술받고 병원에 혼자 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어? 준서와 수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과거의 장면들이 그들의 머릿속에도 떠오른 듯 고개를 떨구었다. 순이는 손바닥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혼자 준서 키우면서 적금 넣고 용돈 아끼고 옷 한 벌 사지 않으면서 모은 돈으로 샀다고. 그런데 너희는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관리비나 전기세를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수경이 조심스레 말했다.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셨잖아요.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아니, 내가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싫다고 해서 내가 입 다문 거지. 그 말에 수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준서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순이는 마지막 결정을 알렸다. 난 내일 아침에 이사 가. 그리고 너희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새 집 주인이 들어오기로 한 날이니까 그때까지 짐 빼.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요? 수경이 소리쳤다. 너무하잖아요. 그럼 우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다녀오잖아. 너희 친정도 있잖아, 수경아. 젊은 사람들이 새로 시작 못할 이유가 뭐 있어? 그 말에 수경은 말문이 막혔다.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큰 손녀가 물었다. 할머니, 진짜 울진으로 가요? 할머니는 이제 바닷가에서 살 거야. 순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다. 아이들의 눈가가 금세 젖었다. 수경이 다시 끼어들었다.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아세요? 순이는 냉정하게 웃었다. 아이들 생각?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아이들 핑계 대면서 날 부려먹은 게 너잖아.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했기 때문이야. 아이들 눈엔 난 그냥 집에 늘 있는 가구였겠지. 그 말에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어요? 순이는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혹시 진심으로 붙잡는 건 아닐까. 그러나 이어진 아들의 말이 마음을 완전히 닫게 만들었다. 그럼 집 판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이는 단호히 말했다. 내 돈이야. 내가 알아서 써. 울진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히 살 거다. 그 순간 수경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순이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이기적으로 살 거야.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겠다. 준서가 다가와 애원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요. 우리 같이 살면 안 돼요? 순이는 웃었다. 아직도 모르겠니? 난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더 이상 누구 뒷바라지하지 않아. 내가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내 가족끼리 잘 살아. 그게 나한텐 제일 큰 효도야. 아이들이 울며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순이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이번만큼은 할머니가 먼저여야 해. 그녀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 품은 곧 놓아야 할 품이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말했다. 난 내일부터 더 이상 너희의 가정부가 아니야. 너희의 짐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이제 난 그냥 박순이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 집에서의 내 역할은 오늘로 끝이다. 말을 마치고 일어서는 순간 마치 오래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가슴이 뻥 뚫리고 숨이 시원하게 들어왔다. 아들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아이들만이 계속 울고 있었다. 순이는 현관에 놓아둔 작은 여행 가방을 들었다. 안에는 옷 몇 벌, 소중한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수첩이 있었다. 그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나는 나를 되찾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얀 천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30년을 버틴 공간, 이제는 떠나야 할 집, 그리고 내일 드디어 새로운 삶의 문을 열 날이었다. 새벽 5시 반, 늘 습관처럼 눈이 떠졌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도시락을 싸야 할 이유도 세탁기를 돌려야 할 의무도 없었다. 시계를 확인하던 손이 허공에 멈췄다. 그래, 이젠 안 해도 되지. 처음으로 자기만을 위한 아침이 시작되었다. 순이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커피 향이 퍼지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늘 다른 사람 입맛에 맞추느라 본 적 없는 풍경이 눈앞에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사라져 있었다.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어머니, 빨래는 따로. 그 모든 지시와 명령이 사라진 자리를 고요와 자유가 채웠다. 그 작은 순간이 너무도 소중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처음으로 자기만의 아침을 가진 순간이었다. 3시간 남짓 달려 울진에 도착했을 때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탁 트인 하늘과 푸른 파도가 한눈에 들어왔다. 순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게 자유구나. 눈시울이 붉어졌다. 새로 마련한 작은 집은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더 따뜻했다. 하얀 벽에 작은 마당,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다. 짐을 옮기던 이삿짐 센터 직원이 감탄했다. 할머니 짐이 정말 적으시네요. 보통 30년 사신 분들은 트럭 2대는 나오거든요. 순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동안 나를 위해 산 게 없어서 그래요. 다 가족을 위해서만. 짐 정리가 끝나자 친구 나영이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놓았다. 김치, 멸치볶음, 된장, 제철 채소. 당분간은 이걸로 드셔. 순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나영은 웃었다. 50년 친구가 이런 걸로 고맙다 말하면 섭섭하지. 낯선 집의 첫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기 힘들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눈을 감자 그동안 들었던 소리들이 스쳤다. 어머니 시끄럽다니까요. 저녁 준비는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그 불편하고 차가운 말들이 파도 소리에 씻겨 나갔다. 하얀 천장이 아니라 별빛이 비치는 천장을 바라보며 순이는 속삭였다. 고생 많았어, 순이야.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보자. 74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스스로 불러주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바닷가 산책을 나갔다. 모래 위를 걸으며 순이도 왠지 모를 웃음이 났다. 그 순간 근처에서 해산물을 다듬던 한 여인이 다가왔다. 새로 오신 분이죠?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잘 오셨어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전 김복래 해녀예요. 따뜻한 인사에 가슴이 뭉클했다. 저는 박순이에요.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 말이 이렇게 자유롭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며칠 뒤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장만수를 만났다. 그는 책을 권하며 말했다. 혼자 살면 외로울 때도 있으니 책 친구라도 두세요. 순이는 웃으며 책을 골랐다. 도시에서 누구네 할머니로만 불리던 자신이 여기서는 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했다. 순이의 하루는 점점 풍성해졌다. 아침엔 산책하며 파도 소리를 듣고 낮엔 마당에서 채소를 가꾸었다. 상춘잎이 자라는 걸 보며 아이 도시락에 넣어주던 기억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자신의 밥상에 올리기 위한 것이다. 점심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메뉴를 차렸다. 김치볶음밥, 미역국, 달걀 프라이. 단출하지만 오롯이 자신의 입맛에 맞춘 식사였다. 혼자 먹는 밥인데도 눈물이 날 만큼 맛있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니. 오후엔 시장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렸다. 혼자 사세요? 라는 질문에도 이제는 당당했다. 네, 혼자 살아요. 근데 좋아요. 자유롭잖아요. 사람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으면 외롭겠다는 말을 들었을 테지만 이곳에서는 멋있다는 격려가 돌아왔다. 울진에 정착한 지 3달쯤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아들 준서였다. 그는 한눈에 봐도 지쳐 있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은 초췌했다. 엄마, 죄송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순이는 차를 내주며 담담히 맞았다. 준서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백했다. 저희 요즘 힘들어요. 장모님 집에서 지내는데 눈치가 너무 보여요. 아이들도 적응을 못하고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순이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진 않았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난 다시 돌아가지 않아. 난 여기서 혼자 살 거야. 준서의 눈가가 젖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너희끼리 잘 살아내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그날 저녁 순이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준서는 국물을 한 숟가락 뜨자마자 울컥했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가 밥 2그릇을 개눈 감추듯 먹는 모습을 보며 순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마음은 단호했다. 이제 이 밥상은 잠깐 맛보는 거야.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 울진에서 6개월,
순이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다.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수다 떨고 바닷가를 걷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길렀다. 편지 봉투가 도착했을 때 손녀들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순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답장은 단호했다. 보고 싶지. 하지만 하루만 엄마 아빠랑 같이 와야 해. 아이들이 그립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제는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박순이로 살아가야 했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박순이로 산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 연락은 할 수 있다. 만남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삶에 간섭은 없다. 그 경계는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 울진의 이웃들은 그녀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주었다. 해녀 복례는 새로 잡은 해산물을 가져와 함께 나눴고 서점 주인 만수는 새 책을 건네며 읽고 얘기해 줘요라고 말했다. 이웃들과의 수다는 도시에서 잃어버린 온기를 되찾게 해주었다. 순이는 마당의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며 작은 기쁨을 느꼈다. 흙을 만지고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준서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행동으로 사과를 표현했다. 전화로 엄마, 오늘은 우리끼리 외식했어요. 엄마 말씀대로 스스로 하려고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순이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손녀들이 보낸 편지에는 이제 할머니 행복하세요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순이는 웃으며 답장을 썼다. 할머니는 지금 행복하단다. 너희도 너희 자리에서 행복해야 해.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순이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이다.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산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봤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작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내 인생의 열쇠는 이제 내 손에 있다.